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서 설계된 진짜 손톱만한 실리콘 칩 하나가 저기 한국 동탄의 아파트 값을 한 달 만에 2억 원이나 폭등시킬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거기다 저기 중동 호르무즈 해협 앞바다에 떠있는 그 낡은 재래식 기류의 하나가 수조 달러 규모의 최첨단 미래 산업을 단숨에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있죠.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얼핏 보면 막 전혀 상관없는 파편화된 사건들 같거든요. 네, 그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이나 현대차 로봇 상용화, 또 동탄 부동산 시장, 중동 위기까지 진짜 다양하죠. 맞아요. 도대체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까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연결해보면 오늘 제공된 수많은 경제나 산업, 국제 정세 자료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보입니다. 거대한 톱니바퀴요? 네, 지금 제 뒤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데이터 네트워크의 푸른 불빛하고 해상 무역 항로의 붉은 선들이 교차하는 그래픽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불빛들이 만나는 교차점? 그게 바로 AI 인프라 슈퍼사이클입니다. AI 인프라 슈퍼사이클? 네,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초연결된 세계에서 자본과 인류의 기술적 영향이 거대하게 대이동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부터 들여다보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1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잖아요. 엄청났죠. 매출 810억 달러, 전년 대비 85% 성장이라는 진짜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면서 12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뛰어넘었죠. 그런데 제가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 구조를 완전히 뒤흔든 진짜 무기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그 GPU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바로 베라 CPU라는 새로운 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장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동안 AI 산업의 경쟁은 누가 더 거대하고 강력한 뇌, 즉 연산 능력이 뛰어난 GPU를 갖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조건 GPU였잖아요, 사실. 네. 하지만 제프리스 분석이나 인포마켓 리포트가 주목하는 건 칩의 종류가 아니라 약간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 AI는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이나 해주는 화면 속 챗봇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에이전틱 AI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GPU가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깊은 생각을 해내는 뇌라면 CPU는 실제로 엑셀을 열고 브라우저를 띄우고 손발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관리자 역할인 거죠.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전 챗봇 시대에는 그냥 뇌만 똑똑하면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AI가 스스로 막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비행기 티켓까지 예매하는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발을 움직일 관리자가 필요하죠. 맞아요. 수십억 개의 AI 비서들에게 각자의 가상 PC, 즉 전담 CPU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기존 자사 시장을 깎아먹은 게 아니라 2천억 달러짜리 완전히 새로운 CPU 시장의 문을 박차고 연 셈이에요. 와, 2천억 달러요? 네, 첫 해에만 200억 달러 매출을 올리면서 AMD의 연간 CPU 매출을 단숨에 따라잡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속도네요. 그 엔비디아의 행보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엄청난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SML의 CEO가 최근 반도체 시장이 2030년까지 1.5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다. 그리고 극심한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반도체가 계속 모자랄 거라는 거군요. 네. 일론 머스크의 테라팩 데이터 센터나 스타링크 위성 수요 같은 인프라 확장이 동시에 막 맞물려 있거든요. 특히 이 베럴 CPU의 등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병목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잠깐만요. 메모리 반도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목인가요? AI 서버에는 원래 그 HBM 같은 초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증권 리포트가 짚어낸 핵심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베라 CPU의 구조적 특성상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주로 쓰이던 모바일용 저전력 D램, 즉 LPDDR을 대량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칩을 AI 서버가 쓴다고요? 네, 결과적으로 AI 서버 한 대가 수천 대의 스마트폰에 들어갈 메모리를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분석에 따르면 2027년엔 엔비디아 단 한 회사가 글로벌 LPDDR 정체 수요의 36%를 독식할 거라고 합니다. 와, 세상에. 그럼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당장 부품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겠네요? 모바일 생태계를 위한 자원을 AI 인프라가 싹쓸이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구조적 불균형은 약간 니치 메모리 시장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이나 키옥시아 같은 메이저 기업들이 돈이 되는 첨단 HBM 생산에 올인하면서 구형 2D 낸드 플래시 생산을 대폭 줄여버렸거든요. 아, 돈 되는 것만 만드니까. 네. 그 결과로 산업기기나 공유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SLC 낸드 가격이 연내 120% 뛰었고 MLC 낸드는 이미 1년 만에 280%나 폭등했습니다. 280%요? 와. 로봇이나 통신 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진짜 칩을 못 구해서 공장을 세워야 할 판인 거죠. 그래서 인텔, 삼성, TSMC 같은 반도체 거인들이 기존 유기기판의 물리적 한계,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유리기판이라는 신소재에 사활을 걸고 조단위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잠깐, 유리 기판이요? 우리가 아는 창문에 쓰는 그 유리요? 그 유리를 반도체에 쓴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죠? 네, 그 유리 맞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반 유기기판은 AI 칩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못 견디고 막 휘어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반면에 유리는 열에 강하고 표면이 완벽하게 평탄하죠. 아, 열을 잘 견디는군요. 네. 이 유리기판을 적용하면 신호전송 속도는 3.5배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발열하고 전력,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이 거대한 AI 연상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런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가 시장에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 한계가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네, 이게 하나증권에서 지적한 통찰인데요. 현재 전 세계 AI 칩 위탁 생산을 사실상 독점한 TSMC의 웨이퍼 생산 능력이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맨날 줄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극심한 병목 현상이 역설적이게도 글로벌 AI 버블이 한꺼번에 터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품이 끼는 걸 막아준다는 거네요. 네, 넘쳐나는 자본이 막 무분별하게 인프라를 확장하려고 해도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강제로 속도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가격 프리미엄을 방어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넘치는 돈의 홍수를 물리적인 댐이 나가주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병목을 뚫어가며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반도체들과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 도대체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막 단순히 브라우저에서 이메일을 대신 써주는 가상비서를 만들려고 이 전 지구적인 자원을 쏟아붓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만약 뇌와 관리자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들이 살아갈 육체가 필요할 겁니다. 즉, 화면을 찍고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피지컬 AI 말이죠. 현대차 그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최근 로보틱스 IR에서 공개한 로드맵은 단순한 연구 개발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네, 진짜 본격적이더라고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의 신공장 HMG-MA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 규모로 초기 양산하겠다고 아직 못을 박았습니다. 연간 3만 대요? 와,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이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물건을 나르는 시대가 당장 4년 앞으로 다가온 거네요. 이걸 위해서 로봇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그 액추에이터를 연간 35만 대씩 생산할 수 있는 밸류체인까지 다 구체화를 해놨더라고요. 준비가 꽤 철저하죠. 제가 이 로드맵에서 진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바로 두 개의 두뇌 전략이었습니다. 아, 그 부분 중요하죠. 네.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리즈닝 AI 파트는 구글 딥마인드랑 손을 잡고요. 그렇게 내려진 판단을 바탕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몸을 제어하는 피지컬 AI 파트는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전담하는 구조도군요. 지능과 육체의 완벽한 분업화 아닙니까?
자동차 산업의 본질이 완전히 재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본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제일 빠르죠. 네, 그동안 그냥 헤드램프나 실시를 만드는 단순한 전통자동차 부품사로 취급받던 SL이나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과 관절을 만드는 로봇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자로 지목된 겁니다. 테마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그 결과 주가가 단숨에 25% 이상 폭등하는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피지컬 AI로 확장하면 필연적으로 돈 먹는 하마, 즉 천문학적인 자본의 블랙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이번에 스페이스X IPO 투자 설명서가 공개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재무제표가 세상에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수치를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숫자가 좀 많이 과격하죠. 2025년 예상 매출이 32억 달러인데 영업 손실이 무려 64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8조 6천억 원을 그냥 1년 만에 허공에 태운다는 뜻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적 지출, 이른바 캐펙스에만 127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거버넌스 리스크까지 더해져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85.1%라는 압도적인 차등 개결권을 확보하면서 이사회나 주주들이 그를 해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배구조를 굳혀버렸습니다. 견제가 안 되는군요. 네, 투명성과 견제 장치가 생명인 현대 자본시장에서 이건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죠. 잠깐만요. 이렇게 막 상상을 초월하는 적자를 내고 CEO를 견제할 방법조차 없는 독단적인 구조인데도 xAI랑 스페이스X의 합병법인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로 거론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건 뭐 IT 역사상 최악의 돈 낭비입니까? 아니면 빅테크들이 멸종하지 않기 위해 벌이는 필수적인 핵무기 개발 경쟁 같은 건가요? 단기적인 재무제표만 보면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빅테크들이 왜 회사 생존을 걸고 이렇게까지 막대한 투자를 강행하는지 그 이면의 비즈니스 모델 혁명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요? 네, 최근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성과를 보시죠. 단일 월간 반복 매출, 즉 ARR이 무려 11억 달러나 폭증했습니다. 과거 세일즈포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10년에 걸쳐 피땀 흘려 이루어낸 성장을 이들은 단 몇 달 만에 해치운 겁니다. 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한 거죠? 넷플릭스나 멜론 같은 기존 플랫폼의 무제한 구독 모델을 떠올려 보시죠. 고객 한 명당 한 달에 15,000원을 내면 그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천장이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본다고 돈을 더 내진 않죠. 하지만 AI 생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산업은 토큰 기반 과금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AI 비서가 코딩을 짜주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요약할 때마다 연산량에 비례해서 토큰을 소진하며 무한대로 과금하는 구조입니다. 고객이 AI를 업무에 더 깊이, 더 자주 사용할수록 매출이 진짜 초단위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군요. 수익의 천장 자체가 사라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에이전틱 AI가 알아서 24시간 일하는 시대가 오면 이 토큰 소모량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적자를 내더라도 이 무한한 연산 인프라를 먼저 장악하는 기업이 미래 인류가 만들어낼 모든 부가가치를 약간 세금처럼 독식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다 짓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군요. 군비 경쟁이 맞습니다. 그것도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갖는 승자 독식 게임이죠. 실리콘밸리 거인들의 그 무시무시한 쩐의 전쟁이 결국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한국 경제의 실핏줄까지 지금 파고들고 있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쏟아낸 천문학적인 부가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를 어떻게 흔들고 있을까요? 네, 한국 경제의 중추인 수출 대기업들로 엄청난 달러가 밀려 들어오면서 당장 부해 분배라는 아주 날카로운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즉 DS 부문의 노사 합의가 그 신호탄이었죠.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에 영업이익의 12%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흥미로운 건 이걸 당장 통장에 현금으로 쏴주는 게 아니라 RSU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RSU라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나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잖아요. 왜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택한 걸까요? 이게 글로벌 AI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핵심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았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성과급을 그냥 현금으로 줘버리면 그 돈을 받고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바로 이직해버릴 수 있거든요. 돈만 받고 나가는 이른바 먹튀를 막으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RSU는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됩니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주식을 모두 포기해야 하죠. 즉, 천문학적인 성과를 직원과 공유하면서도 인재와 자본의 유출을 원천 봉쇄하는 일종의 황금 수갑 전략인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영리한 방어막이네요. 하지만 이 12%라는 숫자가 불러온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옆 동네로 불씨가 옮겨붙어서 산업계 전반에 성과급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아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HD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30%를 성과 배분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AI 반도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특수 상황을 일반 자동차나 조선업에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맞아요. 여기에 덧붙여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자신들의 고용주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막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거든요.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네, 그 결과 법 시행 단 한 달 만에 무려 1,000건이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쳤습니다. 현대차 보안 요원들, SK 하이닉스의 물류나 구내식당 하청 근로자들까지 우리의 노동이 없었다면 공장도 돌아가지 않았을 테니 성과를 함께 나누자면서 원청에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 지점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이슈입니다. 맞아요. 양측 입장이 너무나 뚜렷하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필수적인 기여가 포함된 기업 전체의 결실인 만큼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재계는 막대한 비용 증가로 인해 미래 AI 경쟁을 주도할 조 단위의 투자 여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상황을 누가 맞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기술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부가 어떻게 한 국가의 노사광대와 법적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지를 명확히 관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여기부터예요. 실생활,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소비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이 기술 형광이 만든 양극화가 아주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동탄 신도시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임직원들이 포진한 동탄 일대는 아직 성과급이 통장에 꽂히지도 않았는데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동탄 롯데백화점 1분기 매출이 25%나 폭등했고 서세권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단지들은 호가가 한 달 새 2억 원이나 뛰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반대로 시야를 돌려보면 명품관이 터져나가는 동시에 1,000원, 2,000원짜리 생필품을 파는 다이소 역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인프라에 올라탄 자본과 그렇지 못한 일반 경제가 완벽하게 두 갈래로 찢어지는 명백한 K자형 소비 양극화 현상이죠. 이 거시경제 수문장들도 이 격차를 관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폭증하면서 정부의 예상치 못한 초단위의 초과세수가 거쳤잖아요. 세금이 엄청 들어왔죠. 네, 정부는 이걸 당장 소비 진작에 쓰는 대신에 노르웨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30조 원 규모의 K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재투자하겠다는 장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 상황은 더 다이내믹하더라고요.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무섭게 치솟으면서 국민연금 자산 배분 비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목표 비중을 초과해버린 거죠. 네, 정해진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넘기면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수십조 원어치의 주식을 기계적으로 내다 팔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써 불붙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니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부랴부랴 국내 주식 보유 허용 한도를 최대 24.9%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진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에 가리키는 진실은 아주 명확합니다. 실리콘밸리 데이터 센터에 AI 서버 렉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지구 반대편 한국의 아파트값이 요동치고 수천 건의 파업 교섭이 열리고 연기금의 투자 원칙이 바뀐다는 사실이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막 신나게 떠든 이 화려한 미래상들, 뭐 슈퍼사이클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은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물리적 공급망과 에너지죠. 만약 이 인프라에 전력을 공급하는 플러그가 확 뽑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마지막 지뢰밭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오픈 AI의 새 모델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에 쏠려 있을 때, 이 모든 디지털 세계를 실제로 구동하는 물리적 에너지는 중동의 검은 바다 위에서 아주 심각한 마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곧 타결될 것이라며 굉장히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았죠. 실제로 파키스탄 고위급 인사들이 테헤란을 은밀히 방문하며 중재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하지만 중동 현재의 역학관계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트럼프가 내건 핵심 조건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직접 압수해 폐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그걸 순순히 내놓을까요? 있는 본란인 440kg의 우라늄에 대해 단 1g의 해외 반출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전 허가가 필요한 통제 해역으로 아예 선포해버렸어요. 아이고. 골드만삭스 긴급 분석을 보면 지금 글로벌 원유 재고가 하루 870만 배럴씩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연결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인류는 막 무한한 지능을 가진 AI를 설계하고 로봇을 양산하며 사이언스 픽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 수조 달러짜리 문명의 명줄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 앞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낡은 재래식 무기, 그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니요. 그렇죠. 진짜 현실은 물리적인 곳에 있으니까요. 기뢰 하나가 해상 물류를 마비시키면 아무리 대단한 엔트로픽의 AI 데이터 센터도 전력난 앞에 전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국 경제에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위협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으로서는 해상 운송로가 막히는 순간 반도체 공장이고 로봇 공장이고 모든 게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리적 공급망을 위협하는 기뢰 이야기가 나왔으니 논리를 한 단계 더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공급망이 이렇게 취약하다면 인간의 지적 노동이라는 공급망은 어떨까요? 외부 지정학적 위협이 실물 경계에 목을 조르고 있다면 앞서 이야기한 그 에이전틱 AI는 지금 화이트 칼라의 심장부를 조용히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입니다. 두 위협이 동시에 덮치고 있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최근 아주 뼈아픈 경고를 던졌습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서류를 검토하던 백오피스 은행원들의 일자리는 AI에 의해 대규모로 사라질 거라고 단언했거든요. 와, 대규모로요? 네, 대신 고액 자산가를 대면하고 AI가 도출한 결정을 해석해주는 소수의 프론트 오피스 전문가 채용만 늘어날 거라고 했죠.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금융 업무의 30%가 자동화될 거라 예측했고, 시티그룹은 은행 직종의 절반 이상이 AI의 직접적인 대체 영향권에 들어갈 거라는 아주 섬뜩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하나의 거대한 원을 그렸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CPU 칩 하나가 촉발한 메모리 반도체의 나비 효과가 현대차의 물리적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깨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 이동은 한국 동탄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하청 노조 파업을 자극했죠. 그리고 이 생태계가 중동 호르무즈 바다에 떠있는 기뢰 하나와 AI의 일자리 소멸이라는 위협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런 뉴스를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잖아요. 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렇게 나눠서 보죠. 하지만 오늘 보셨다시피 이들은 아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사실들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흐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겠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자료들을 종합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제기해 봅니다. 어떤 질문이죠? 아까 제가 엔트로픽의 사례를 들면서 AI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월정의 구독에서 토큰 사용량 비례 과금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네, 쓸 때마다 토큰이 나가는 구조요. 네. AI가 일을 할수록 토큰이라는 가치가 소모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머지않은 미래 경제 체제에서 진정한 화폐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중앙은행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지폐가 여전히 부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AI 인프라를 실제로 구동할 수 있는 희소한 에너지와 컴퓨팅 토큰 그 자체가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는 건 아닐까요? 와, 막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돈의 본질 자체가 종이 지폐에서 컴퓨팅 연산력과 전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통찰. 이 도발적이고도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내일 아침 쏟아질 경제 뉴스와 기술 뉴스들을 새롭게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각이 열리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대한 소스 자료의 심층 분석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그 숨겨진 흐름을 추적하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새로운 통찰과 연결고리를 발견하셨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